이번 민주당 충청 경선 결과가 발표됐죠.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청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47.8%로 호남에 이어서 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이대로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47.8%, 과반을 넘기진 못했는데요. 굳히기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문재인 대세론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렇게 지배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현 교수께서는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뭐 바로 앞에 일도 모르는 게 사람인데 그냥 흐름을 이제 나름대로 보는 건데 대세로는 유지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주 굳히기를 했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 대세론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간 겁니다. 특히 그 대의원 구성에서 충청 유권자 수 자체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호남에 비하면은 한 2대1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합산해버리면 문재인 후보가 한 55%를 넘어서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은 그 상대 후보들, 특히 안희정 후보 같은 경우가 여기서 나름대로 굳히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서는 나다라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한 게 상당히 아쉽죠. 네, 최 교수님께서는 이 같은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과반은 뭐 저도 넘기기 어려울 거라고 봤고 1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충청이라는 지역이 물론 이제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긴 한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의 그 분포를 봐도 지금은 뭐 여야가 의미가 없습니다만 여야 의석이 거의 반반으로 이렇게 균점돼 있어요. 충청 지역 전체가. 그래서 뭐 안희정 지사가 충남지사라고 해서 완전히 거기서 무슨 득표를 50% 이상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단지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이제 대체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데 충청 지역으로 대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지사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안희정 지사가 선전하리라고 봤던 것이고 여기서 뭔가 안희정 지사가 이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봤는데 역시 이제 뭐 40%도 못 얻었어요. 안희정 후보가. 그래서 역시 영남 지역 남았고 이제 수도권 뭐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영남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가 더 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우리 현 의원 말씀처럼 대세론으로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크게 틀리지 않은 얘기 같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결선 뭐 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한다라고까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결선 투표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저는 경선 시작하기 전부터 그렇게 내다봤기 때문에 50% 못 넘길 겁니다. 아마 이 안희정 50% 훨씬 넘길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네,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금 상황인데 영남권 이후에 수도권, 제주, 강원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사실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안희정 지사 측은 아무래도 이 결과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드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로 특히 문재인 후보가 50%를 못 넘게 저지를 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로 읽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그 선거인단 규모에서 워낙 작은 데다가 그리고 반영해 버리면은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청에서 안희정 지사에게 후보에게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향후 부분인데 여기에서 역전은 몰라도 확실한 반전으로 이룰 수 있는 지표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영남권에서는 문재인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상당히 그 약진하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 울산, 경남,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에서 상당한 연고권과 지지 기반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기가 꺾여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사실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결코 유리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영남권에서 선전하고 수도권에서 대이변을 일으키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이런 시나리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 뭐 가능이 전혀 안 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뭐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지금 영남 지역에서 대구 지역을 얘기하는 건 이재명 시장이 이제 고향이 안동이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뭐 정치적 기반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거죠. 현재 뭐 성남시장이잖아요. 그 영남 지역은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훨씬 더 영남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남, 제주, 강원이 남았고 수도권이 남았고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수도권 당연히 문재인 후보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충청에서 뭔가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어쨌든 간에 뭔가 모멘텀을 마련했어야 돼요. 근데 상당히 선전을 했어요. 40%는 못 됐지만 안 지사가 36.7%가 얻었죠. 상당히 이제 선전을 했다 하더라도 워낙 1차 호남에서 60.2%를 얻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벌써 전체적인 지금 호남과 이 충청이 55.9%인가요? 이렇게 얻었어요, 문 후보가. 그다음 앞으로 남은 이 지역에서 결코 유리할 수 없는데 이 지금 안희정 지사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 추세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밴드웨건 효과도 또 이제 발동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꼭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될사람에게 밀어주자라는 이른바 전략적 표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면 보다 표차는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목표를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잡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5%를 목표로 잡았는데 오늘 15.3이 나왔네요. 15.3을 달성함으로 인해서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모멘텀 스스로는 이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이재명 시장은 이제 10%가 만약에 안 되면 완전히 이제 배제되는 상황인데 설령 나중에 1위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선전하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안희정 지사 말 이재명 시장은 지금 15.3% 얻었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시장은 충청에서는 특별한 기반이나 연고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를 얻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재명 시장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그런 선명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매번 그 국민의당 경선과 민주당 경선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날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전문가 분들 모셔놓고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안 후보의 대세론 또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이 계속해서 재확인되는 자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두 사람이 본선 가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안희정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그 고무돼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충청권의 이 결과는요. 뭐 누구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마련인데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번에 충청에서 연고도 없고 성향이나 이런 어떤 이념 지평에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약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상당한 결과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충분히 영남에서 일정한 표를 얻으면요. 2위로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위로 올라서면서 나름대로 접전 구도를 만들면서 50%를 막는다면 결선 투표 가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사실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안 후보라고 말씀드린 게 국민의당 안전 대표를 여쭤본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본사이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실수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안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결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저는 뭐 이제 안철수 후보는 확실한 그 중요 유력 주자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사실 그 이미 그 지금 후보들을 놓고 평가할 때는 몰라도요. 정당 간의 후보들을 추려나가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가 약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보다 또 더 약진할 겁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일단 확실하게 잡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눌 때에 중도층을 한 40% 정도 보거든요. 그런데 그 지대에서 입지를 확실히 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세론에 이 민주당 경선까지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미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나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합쳤을 때 이게 빠지는 게 눈에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제 해봐야 50%대 60%가 안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단일 후보가 나면 거기서 상당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이런 컨벤션 효과도 다가오고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55%를 넘으면요 맹추격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 추격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이 안철수 후보입니다. 공고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어떤 한두 개 여론조사를 보면 양자 대결로 이제 설정을 해보면은 문재인 대 안철수
생각보다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게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다자구도로 놓고 볼 때는 역시 이제 문재인과 안철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대세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아직은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당내 경선은 뭐 대세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뭐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지지율은 아직 40% 넘는 게 없어요, 문재인 후보가. 40%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은 대세론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아직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구도로 보면 역시 안철수 후보하고 차이가 많이 안 난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안희정 후보나 이제 이재명 시장 후보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일단 민주당 후보가 누군가로 결정된다면 안희정 후보나 이제 이재명 시장보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다고 보는 거니까 문재인 후보라고 본다면 그럼 이제 문재인인데 이제 문재인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표가 그대로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가느냐, 이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표 중에서 상당수가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중도 보수표라고 본다면 그 중도 보수 중에 상당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양자 대결로 붙여보면은 생각보다 표차가 적게 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비문연대라는 거 이것을 만약에 효과적으로 구축한다면 이 대선 결과는 알 수가 없으나 현재 이 양자구도로 가기엔 너무나 난관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이건 사실상 어려워졌잖아요. 뭐 불가능해진 거죠. 사실상이 아니라. 그렇다면 뭔가를 이제 고리로 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데 정책이나 이런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연대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쨌든 정치공학적인 어쨌든 구도로 해서 연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있어야 되고 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연대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연대하면 호남민심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비문연대 구성 이것이 된다면 승패를 알 수 없으나 이 비문연대 구성이 과연 그렇게 간단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한 40여일에 대선을 보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각 당별로 그리고 주자별로 시각차가 연대와 관련해서 뚜렷하기 때문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비문연대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요, 뭐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굉장히 가속도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그 국민의당이 경선이 끝나면 안철수 후보가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막후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당내 경선을 마무리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혼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정치적 수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물론 그 안철수 후보가 본질적인 어려움에서 출발을 했어요. 뭐냐면은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에 그냥 두고 있는 그리고 국민의당 자체가 39석이라는 작은 정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중도에서 그 보수층이나 일부 진보층을 끌어안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후보 단일화하고 연립정권이라는 카드 아니고는 답이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고 여러 갈래로 이제 여러 이제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이 비문연대,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인데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람에 대한 비토로 바라보는 그 기존의 지지층이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집토끼를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아무튼 뭐 크게 봐서 큰 틀로 봐서 이번 대선은 양자구도로 가느냐 다자구도로 가느냐가 결국은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으로 굳어지냐의 가장 중요한 이제 분수령인데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비문연대가 구성이 되면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이제 다른 데로 가지 않느냐라는 건데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문재인 후보로 가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자구도로 간다면 결국은 기권하는 거 아니라면 결국 안 후보를 지지하겠죠. 이제 안철수 후보를 기준으로 한다면. 따라서 어쨌든 승부를 한번 겨뤄볼 만한 거죠. 문재인 후보 대 안철수 후보의 양자구도로 간다면 해볼 만한데 계속 강조합니다만 다자구도로 가게 되면은 역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해질 겁니다. 다자구도로 간다는 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후보를 낸다는 얘기인데 두 정당이 범보수 후보로 단일화 한 명을 낼지 각 정당이 다 두 명을 낼지는 알 수 없겠으나 적어도 3명 이상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다자구도로 된다면. 그렇다면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이 지지표는 상당히 강고하고 견고한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에 이제 안철수나
이제 유승민은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잖아요. 바른정당은. 예. 저쪽에 이제 홍준표 지사가 될지 김진태 의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표가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 중도, 또 중도 보수 이렇게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자구도가 되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죠. 그래서 결국 이 다자구도가 아니고 양자구도를 어떻게 해내느냐가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승부를 겨뤄볼 만한 하나의 승부의 카드인데 결국 이제 김정인 전 대표라든지 지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들과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이번 대선의 이제 구도로 가는 건데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이번 선거는 구도에서 시작해서 구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기승전 구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게 뭐 완전히 정치공학적인 구도의 문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일반 유권자들도 과연 지금 문재인,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 이런 후보들의 차이가 뭔지 어떠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많은 토론회를 했고 경선 이제 여러 가지 그 TV 토론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뭐 시간도 짧지만 너무 이게 구도의 선거로 가는 것 같아서 이러면서 과연 이 적폐청산인지 이 그야말로 박근혜 정권의 이 후속 정권이 돼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이 그런 우려는 많이 돼요, 진짜. 그럼 뭐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주제와는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항상 저는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아주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의 한계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뭐 속속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고 각 당별로 그리고 후보별로 어떤 프레임을 내세울지 저희가 좀 눈여겨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있을 중요한 얘기를 좀 주제를 넘어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는데 출석 의사를 밝힌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 구속이 되었을 때에 본인 스스로가 겪어야 될 고충 또 재판 과정에서 일단 구속이 되었다는 사실은 법원 자체가 혐의성을 유죄적으로 굉장히 해석한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든 막으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직접 간 호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번에 뭐 내일이죠. 내일 이번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큰 틀에다가 또 현장에서 본인만이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은요. 판사들은 항상 그렇다 그러거든요. 저도 뭐 경험해보고 또 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누구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입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는요. 진실보다 진실인 것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인 것 같은 거는 감성에 선이 닿아버리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는 거죠. 나서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요. 변호인단이 지금 이제 유영아, 그다음에 정장현 변호사가 참석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검찰 소환 조사 때도 배석을 하고 지켜보면서 도움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지금의 그 예리한 칼날과 수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는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커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직접 강부영 판사에게 소명을 해야 될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대 쟁점이 일단 뇌물죄고요. 뇌물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 뇌물죄를 어떻게 또 방어를 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일단 공범이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일단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박 전 대통령이 항상 그런 입장을 취해왔죠. 최순실이가 그렇게 하는 걸 잘 몰랐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뒀다는 건데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사익을 취한 게 아니었고 일관된 그런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내일 영장 심사에서도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가지고 공방을 하겠죠. 지금 검찰이 얘기한 건 298억 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저기 204억이 있고 16억이 있고 78억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16억 같은 경우는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거고 204억은 미르 K 스포츠에다 낸 거고 그러면서 다 다르단 말이에요. 298억을 이제 뇌물로 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단 스스로가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검찰은 그것을 제3자 뇌물죄와 뇌물죄 두 가지를 나눠서 이렇게 지금 298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치열하게 공방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구속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 아니에요. 유죄냐 무죄냐는 결국 나중에 법원이 이제 재판에서 결정할 문제인 것이고 내일은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도주 염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네. 지금 검찰 특검의 이제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은 그동안에 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행태로 미뤄봐서 만약에 구속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현재 구속돼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여러 가지 연계가 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검찰은 그리고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이 이제 구속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판가름이 되겠죠. 네, 일단 내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대기 장소거든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실 전례가 뭐 없기 때문에. 예. 그 구속 그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은 예. 그 뭐 쉽겠죠. 간단한 절차로 진행이 돼 버리는데 네. 아닐 경우인데 사실은요 처음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함께 예. 그 출석할 때의 상황의 역순으로 보는 게 제일 상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 원래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검찰을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우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우를 해주는 게 있거든요. 물론 경험 문제 때문이지만은 검찰을 통하지 않고 법원으로 바로 예. 와서 그것도 지하 구치감으로 가서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네. 가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이 원하는 방향이고 예. 나중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요 역순으로 해서 진행돼서 가는 게 가장 상식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의 상황도 몇 가지 나오는 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이제 신문을 받게 되면 검찰 조사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신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가능한데 전직 대통령 첫 영장 실질 심사기 때문에 얼마나 오랜 시간을 또 신문을 받을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대략 어느 정도로 교수께서는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영장 심사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예. 노태우나 전두환 전 대통령들은 1995년도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영장 실질 심사 제도가 도입된 게 1997년도부터고 해서 예. 한 번도 이런 전례가 없어요. 대통령을 실질 심사한 적이 영장 심사한 적이 없는데 대체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영장 실질 심사를 대개 2시간 내외로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은 워낙 뭐 혐의가 많으니까 13개잖아요, 혐의가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2시간은 뭐 어림도 없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검찰이 지금 구속하려는 이런 것과 너무나 다르잖아요. 주장들이 지금 대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것보다 더 걸렸지 시간이 더 짧게 걸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예. 내일이 어쨌든 규칙가 주목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민주당 경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 실질 심사 내용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영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